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대만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그냥 평이하게. 예. 아우, 연휴에 책 좀 읽고 막 재밌게 보냈겠지. 아유, 엄살이야.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갔는지 참. 모르겠고. 근데 지금 대만에 계신 거 맞죠? 왜요? 깔끔한가요, 너무 오늘도? 깔끔해서 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박동훈 부장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예. 참. 지난 방송 끝에서 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내가 꽁시 파차이라고 했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 여기 대만에서는 네. 신년 콰일러라고 하더라고요. 신년 콰일러. 신년이면 이게 새해. 콰일러. 신년 쾌락. 유쾌할 쾌자에 즐거울 낙자. 신년 쾌락. 신년 쾌락. 콰일러. 나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새해는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난 사실 그랬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나는 잘 안 써요. 인사를 할 때. 새해 나는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복은 왠지 누가 주는 것 같잖아요. 네. 복은 운이라는 거는 하늘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대만의 새해 인사는 신년 콰일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쾌락이라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 중 하나가 문유석 전 판사님이 쓰신 쾌락 독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다만 그동안 쾌락 그러면 좀 우리가 왜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지 사실은 앞에 그 쾌락 앞에 육체적이 들어가서 그래. 항상 육체적 쾌락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우리가 즐거움을 어떻게 좋은 즐거움을 평생에 걸쳐서 잘 찾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유쾌하고 즐거움을 느끼는가 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일주간 다시 또 이제 그 대만 남부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나는 여행하는 걸 정말 여행이 내 인생의 최고의 쾌락이구나. 여행만큼 좋은 게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이 2026년 2월 22일 222 그렇구나. 아침 한국 시간 7시, 대만 시간 6시예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만에? 저는 지금 이제 까오슝에 드디어 왔습니다. 까오슝. 그러니까 저의 그 여행 패턴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어딘가에 딱 도착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까오슝 까오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아웃을 만약 잡는다면 도착하면 첫날 하루만 그 까오슝에서 자고 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멀리 가요. 네. 이게 제가 그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배운 그 이 동선 짜기인데요. 그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영업을 하다 보면 막 하루에 치과를 7군데, 8군데 막 다녀야 되거든요. 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갈 치과들을 지도를 보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오늘은 이 치과에서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먼 치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직장으로 돌아오는 동선을 잡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힘이 남아돌 때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모험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 이를테면 이 대만 남부 여행 같은 경우에는 타이난이 이제 경주처럼 다양한 역사 유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난에 가서 먼저 까오슝에서 타이난으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컨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난 일주간 있었던 곳은 컨팅은 제주도 같은 남부 휴양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뭐 역사 유적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바닷가 있고
국립공원 있고 그런 데서 놀다가 자 마지막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저는 항상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한 4, 5일 정도를 보냅니다. 너무 꽤 길게 보내시네요. 보통 하루 꽤 길게 전, 보내죠. 예, 출국하기 보통 전에. 하루 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긴 여행을 하니까 가능한 일정이에요. 이를테면 저 이번에 왜 발리 한 달 살이 할 때도 마지막에 산우루에서 일주일 보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왜 약간 비행기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만약 이를테면 바로 전날 내가 가요. 근데 항상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같은 이런 이 저개발 국가들을 다녔었는데 그런 데는 교통편들이 어떤 때는 갔다가 버스가 없고 하루에 한 번 버스 운행하고 막 이런 데 있으면은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한 4, 5일을 지내요. 그러면은 만약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어제도 여기가 대만은 이제 오늘까지 일요일까지 일주일 전체가 설 연휴거든요. 네. 만약 오다가 차가 막히거나 표를 구하지 못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하루 더 지내고 그냥 오면 되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여유 있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오슝에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까오슝 하면 사실 저는 자전거가 생각나요. 왜? 원래 대만은 랜드 오브 자이언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인의 나라. 자이언트 자전거의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라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타이완시라고 하나요? 타이완시? 대만시? 수도. 타이베이. 타이베이에만 며칠 이제 출장으로 가봤는데 저는 이제 대만 하면은 또 워낙 유명한 브랜드들이 지금 대만 게 많잖아요. 자이언트 비롯해서. 예, 그래가지고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전거 매장도 한번 가보고 해봐야지 그랬는데 못 찾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대만에서 자전거를 하면 카오슝을 가야 돼. 거기 가면 자전거 빌려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일주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지 했던 도시가 까오슝인데.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죄송해요. 또 이제 오늘 또 설명을 또 제가 시작을 하는데 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까오슝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부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부산이고 제가 이제 며칠 있었던 컨팅은 우리나라의 제주예요. 네. 자, 부산과 제주 사이에는 바다가 있지만 까오슝과 컨팅은 그냥 같은 내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타이베이에서 까오슝까지는 다들 저걸 타고 이용을 하죠. 고속철도. 네. 고속철도가 있으니까 쭉 가는데 까오슝까지 가고 난 다음에 까오슝에서부터 컨팅까지는 바닷가 길을 따라서 오른쪽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쫙 달리는 길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거기를 자전거로 간다는 뜻이구나. 거기를 자전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까오슝까지는 이 사이는 다들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부터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 만약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어떤 자전거 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대전, 대구 이런 데는 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잖아요. 네. 근데 까오슝이 거의 부산같이 제일 남단, 아주 최남단은 아니에요. 최남단은 컨팅이고 거의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통량이 없어요. 차들이 안 다녀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많고 부산에서 제주까지 만약 내륙이라면 그 사이에는 인구 밀도가 낮고 그래서 차가 별로 없고 자전거로 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컨팅에서 4, 5일을 지내면서 한 것도 뭐냐면 매일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까오슝이 이제 자전거를 빌리기 좋은 데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저는 지금 이번이 대만을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만을 처음 온 게 2015년도에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 첫 해외 촬영지를 위해서 까오슝에 왔었거든요. 네. 그때 왔다가 이 도시가 너무 좋고 특히나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따로 돼 있어요. 딱 그리고 차도에 표시가 돼 있고 제가 어제도 까오슝에서 다니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 하나 뭐냐면 횡단보도마다 반드시 자전거길이 같이 표시가 돼 있어요. 나는 이거 보고 약간 그랬던 건 왜 우리나라에 그거 알아요? 요즘 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못 지나가게 하는 거 알아요? 법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거 진짜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만날 때마다 내려서 걸어가면은 자전거를 거 없어요. 타는 이유가 맞아. 타는 이유가 없지. 맞아. 왜냐하면 그거를 빨리 쫙쫙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횡단보도를 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지 나는 솔직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횡단보도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건너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 예.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래서 분리해놓긴 했어요. 분리해놔야 돼요. 예, 우리나라도 분리하는데?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서는 끌고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법으로는. 근데 나는 그런 법을 하지만 차라리 그냥 그 횡단보도의 끝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가 타고 간다고 해서 횡단보도에서 행인하고 부딪히면 그거는 자전거 탄 사람 잘못하는 거지.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 때 이거 못해고 금지하기보다는 이거를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는 환경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좋다고, 자전거를 건강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 면에서 권장을 하면서 왜 자전거 타기 쉬운 도로를 만들진 않냐고. 근데 죄송해요, 흥분해서. 근데 여기 대만은 정말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컨팅까지 거기 가면서 저는 컨팅에서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달리는데 옆에 차가 있거든요. 근데 차들이 자전거 도로에 안 들어오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서울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죠. 근데 서울에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꼭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맞아. 자전거 도로는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가도 주차된 차를 피해서 차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마다 왜 뒤에서 차들 달려오는 게 엄청 부담스럽고 겁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대만은 자전거 여행하기 좋고, 예전에 제가 이제 2017년도인가 8년도에 제가 타이완 여행할 때 타이루거라는 곳에서 이제 가다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묵었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같이 온 친구가 이제 그날 같이 숙소에 들어갔던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서 온 어떤 친구였어요. 와, 키가 막 한 180이 넘어가는. 근데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타이완 일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자기가 예전서부터 대만이 자전거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왔다. 근데 내가 야, 그럼 너 자전거를 그러면 스웨덴에서부터 비행기에 실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예전서부터 이 대만 자전거, 자이언트 자전거가 있잖아요. 네. 그 자전거를 갖고 싶어서 대만에 와서 직접 사가지고 그걸 타고 돌아다니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해야지. 타이베이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딱 도착해서 자이언트 자전거 샵에 딱 갔는데 봤더니 자전거가 다 자기한테 너무 작은 것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대만 사람이 너 같은 자이언트한테는 줄 자전거가 없어 그러길래, 아니 니들 자전거 이름이 자이언트인데 왜 작은 사람.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 친구가 큰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되게 고생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자이언트 자전거의 나라 대만, 거기에서 컨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굳이 가오슝에서 나는 컨팅까지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 아니면 자전거 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늘 하는 방식으로 유바이크라고 되어 있는 대만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즐겁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유바이크는 이 공유 자전거 보통 도시 단위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만은 또 그게 되게 그러니까 대만은 정말 자전거 여기에 보급의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전국 서비스예요. 아하. 그래서 유바이크를 하나 등록을 하면은 타이베이건 타이난이건 가오슝이건 어디든 있고, 그리고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근처에 그 공유 자전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빌려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쓰는 활용법이 궁금하다. 저 이번에 타다가, 왜냐면 새로 나온 또 유바이크가 있더라고요. 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내가 작년에 와서 탔던 거하고 조금 달랐어. 그래서 얘는 타다가 중간에 왜 잠깐 잠글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구경하느라고, 바닷가 해변 구경하느라고 잠그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잠궈야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제는 진짜 가이드랑 같이 여행 다닐 필요 없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정말 좋았어요.
저기 그러면 혹시 타이난에서 건팅까지 자전거로 일주한 적도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난 그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짐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막 그 3박 4일 이상의 일정에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는 게, 아니 뭐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여행도 했었죠. 근데 유바이크가 앞에 이 바구니가 있거든요. 네. 이 핸들바에. 보통 많은 자전거에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핸들바에 무거운 배낭을 메면은 이거 저기 조정이 좀 쉽지 않아요. 한 번씩 왜 무게 때문에 팍팍 꺾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 곳에 숙박을 정하고 체크인하고 짐을 맡기고 맨몸으로 가볍게 숙소 근처에 있는 유바이크를 빌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컨팅에서 만약 숙소를 딱 잡으면은 하루는 가오슝 방향으로 쭉 올라가요. 하루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루는 반대편으로 남쪽으로 쭉 갔다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만약 한 2-3시간 자전거 타고 지쳤다, 반납하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 이게 젊었을 때는 막 자전거로 무한 도전할 수 있는데, 예, 우리 나이 때는 몸살이야. 대중교통과의 결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그렇지. 사실 박동원 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 또 좋아하는 게 그래서 저거잖아. 접이식 자전거를 좋아하잖아. 버스에다가 싣고 네. 속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강릉까지 달린다든지. 나는 대중교통과 결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헬멧도 같이 유바이크 주나요? 아니면 유바이크 헬멧 없어요. 따로 헬멧만 들고 다니면 되겠다. 근데 뭐 헬멧은 그냥 안 가지고 다녀요. 저는 요즘은 물론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헬멧을 잘 안 하게 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왜 2년 전에 유럽 여행 가가지고 유럽에서 자전거를 또 도시에서 빌려서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의외로 도시 내에서는 헬멧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가 봤더니 안전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헬멧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헬멧 썼다고 그래서 차가 받치면 그 사람 안 죽냐? 아니에요. 헬멧 써도 죽어요. 중요한 거는 안전. 근데 저는 대만에서는 사실은 자전거 타면서 크게 위험하다고 못 느낀 게, 일단은 차도하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게 보면 교통수단은 상대적이어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워낙 고속으로 덩치 큰 사람들이 하니까 거긴 헬멧 맞아. 써야겠더라고. 그렇지. 부딪히면 내가 가겠더라고. 자전거 길 부딪히면 내가 가겠더라고. 그렇지. 야, 그런데 그러면 경우에는 자전거 샵에서 빌리면은 헬멧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지? 뭐 그렇기도 하겠고, 사실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접는 헬멧이 있어요. 아하. 예, 맞다. 나도 옛날에 접는 헬멧 썼었다. 디자인으로 잘 풀어내서 헬멧이 이렇게 접혀요. 평평하게. 예. 그거를 쓰면 좋죠. 예. 박 부장님, 네. 이번에 한 주간 어떻게 좀 재미난 책들 좀 읽은 거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그 예, 크립토라고 해야 약간 고상하더라. 코인이라고 왠지 이 투기 냄새가 나고. 또 동전 같아. 맞아. 크립토라고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에 관한 또 다른 책을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읽고 있다니까 나 그냥 궁금하다. 지금 왜 30%가 빠졌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이. 그 피해자입니다. 그렇구나. 죄송해요. 나는 왜냐하면 이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 정말로 그냥,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근데 박동 부장님 도대체 왜 30%씩이나 빠진 거예요? 피를 본 피해자에게 물어보긴 좀 미안하지만.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좀 뒤져보고 있는 거죠. 전 사실 이전에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그 오태민 이쪽에 또 많이 알려진 오태민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을 보고 사실 이때까지는 뭐 비트코인 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나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이유에서
미래에 꼭 갖고 있어야 될 가치 저장 수단이구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거래를 위해서 AI 시대 거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모든 자산의 유동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바로 그 얘기도 있잖아. 심지어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바로 깨달아서. 행동에 옮겼죠. 근데 행동에 옮긴 시점이 폭락하기 직전이어서 사자마자 폭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항상 어려운 게 나는 그 재테크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휴먼 에러를 재테크 아니고 투자. 아니, 그러니까 왜 박 부장은 투자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재테크라고 생각해. 그냥 알았어. 그 투자를 할 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휴먼 에러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휴먼 에러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하여튼 그 왜 2020년 말에 MBC에서 명퇴하면서 퇴직금 회사에서 받은 이 퇴직연금을 2억을 내가 넣었는데 그때 내가 저기에 넣었다가 헬스케어에 내가 넣었다가 마이너스 30을 맞잖아요. 6개월 사이에. 네네. 근데 그때 되게 내가 진짜 화가 났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때 어떤 그게 있었냐면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에서 저게 있었어요. 어떤 그 직원이 뭐 수십억을 하여튼 횡령을 했어. 그런 사건이 되게 있었지.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 2021년 있었어요. 초반에 그것 때문에 확 떨어졌었어요. 그 주식이 하여튼 한 몇 번 빠지면서. 근데 난 이번에 뭐가 또 황당하냐면은 왜 그 코인 거래소에서 이번에 휴먼 에러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 나는 사실은 이번에 그거 보고 야, 이거 코인이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왜 코인이 쉽게 얘기하면 1원을 줘야 될 걸 1코인을 비트코인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네. 즉 얘기하면 없는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지급이 돼버린 거잖아. 네. 물론 그걸 지금 찾고는 있지만 나는 이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한 자산이었어? 라는 게 나는 사실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왜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을 이 사람들이 다들 하던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이거는 가장 완벽하게 절대 이제 뭐 이렇게 중앙 자본이라든지 국가의 지배 없이 사실은 많이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미안해요. 박동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투자에서 누군가의 휴먼 에러를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게 왜 어느 한 명의 탐욕이 횡령으로 이어지고 그 횡령이 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왜 내 펀드가 마이너스 30이 나는데 이게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 난 지금 사실은 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 휴먼 에러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물론 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기세거든요. 기세예요. 기세예요. 이 기세가 그동안은 뭐 비트코인의 어떤 그 기세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분명히 그 기세가 한풀 꺾였어. 자, 근데 핵심은 이거야. 이럴 때 사실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거래소 이름 뭐냐 빗썸. 네, 빗썸에서 그런 일 때문에 더 이제 인상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게 본질적인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게 거래소의 문제인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인지 가려서 이렇게 사실 세심하게 뜯어보면서 흥분해서 이거를 막 던지거나 또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많이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하거나 하기 전에 찬찬히 들여다보고 정리한 다음에 행동을 좀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스테이블 코인 이미 시작된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책은? 이 책 굉장히 친절하게 써져 있고요.
키워드가 항상 세 가지거든요. 이 동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암호화, 그다음에 이더리움. 이 세 개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도 많이 빠졌던데. 많이 더 빠졌죠. 네, 더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들어간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들어가야 되나? 나는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더 폭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액션에 나서기 전에 공부를 할 시점이다. 공부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미 시작된 돈의 미래라는 책은 그 밀리에 있어요. 알았어. 네, 그리고 읽어볼게. 이 동네 책들은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발행 일자가 중요합니다. 워낙 빨리 이게 관점이 그렇지. 변하고 정보가 맞아. 낡아지는 그런 분야라서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1월에 나온 책이고 저자의 성격이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요. 네, 차분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이것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잘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책들 여러 번 이게 보다 보면 같은 내용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찬찬히 쭉쭉쭉쭉, 그러니까 그냥 차례로도 쭉 읽는다기보다는 제목들로만 일단 쭉 읽어가지고 얼개를 파악하고 목차를 딱 보고 이 중에서 내가 굳이 이미 아는 내용들 다 훑기보다는 얼개를 파악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읽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데는 책 하나를 읽으면 그게 다 진리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관점이 좀씩 다른 여러 책을 보고 액션을 해야겠다. 내가 액션을 너무 책 하나만 보고 했다. 반성을 그렇군요.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세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세 권의 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자면 저는 그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혹시 그 책 읽었어요? 왜 사람 이름이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쌤, 광순의 복덕방. 요즘 정보 화제의 책이던데. 엄청 팔렸어요. 요즘 사실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저는 사실 왜 제가 작년에 그 재테크 책을 쓰기 위해서, 저는 원래 평생 주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시간에 나는 내 몸값을 키워야겠다가 내 이제 평생의 철학이었고, 근데 저는 이제 명퇴하고 나서 친구가, 저희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강력하게 주식을 권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변동이 왔을 때 거기에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예금에만, 연 3% 예금에만 그냥 하고 한 번씩 시장의 변동이 오면, 이 몇십 %씩 오르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냐라고 그걸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 책에서도 제가 그래서 좀 공부를 주식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주식에 대한 책 중에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분 책을 되게 잘 쓰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령화 시대에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한국에서 미안해요. 투자는 무조건 부동산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주식에서는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 근데 부동산은 다 그래도 뭐 이렇게 재미를 본 사람이 많거든. 나는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 그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은 쉽게 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올랐어. 한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올랐어. 올랐다고 바로 파나요? 못 팔아요. 왜냐?
팔고 나면 내가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팔고 이사 가려고 하면 그쪽도 올라 있는데, 그래서 다들 그냥 앉아서 버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이광수 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식에서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빠질 때는 가만히 있어. 이 손실을 확장하기 싫으니까 10%, 20% 빠질 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쭉쭉쭉쭉 빠지고, 조금만 오르면 한 5%, 10% 오르면은 이 이득을 빨리 이 조급하게 이 확정 짓고 싶다는 생각에 후닥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주식은 들고 있고 오르는 주식은 팔아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산 부동산은, 아파트는 뭐 한 5년, 10년 지나면서 계속 오르는데, 주식은 조금 오를 때마다 팔고 파는 게 너무 쉬워서, 그래서 주식으로 많이 손해를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령화 시대 우리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건 현금화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고령화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거든. 네. 근데 아파트는 사용 가치 때문에 내가 그걸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 주식은 내가 만약 뭐 한 1000주,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만약 한 10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 이후에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뭐 한 10주씩만 팔아서 매달 생활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고령화 시대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톤으로 쫙 다 이걸 하는데, 저는 지금 요즘 워낙 코스피가 이제 뭐 시장이 좋으니까 다들 주식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책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저도 읽지는 못했어요. 읽지 못하고 이광수 대표, 광순회 복덕방 대표가 나와서 유튜브에 말씀하시는 거를 몇 번 듣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제가 예전에부터 많이 듣던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되기 전에, 본격적인 유튜버는 그래요? 아니고 주로 출연하시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애널리스트 그 시절부터. 근데 이분은 이분이 해오신이라고 요 책의 제목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맞아요. 예, 사실 이런 주식을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왜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왜 주식에서 잃고, 방금 해주신 얘기들은 많은 책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이 제목, 저는 제목만 알고 유튜브만 봤지만 이 책에 이런 내용 담았을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졌을까? 되게 중요한 맞아. 이거 굉장히, 저는 그 제목을 왜 이렇게 졌을까 때문에 이 책이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보통 그 주식 투자, 특히 진보라고 자기를 이제 인식하는 그렇지. 분들이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되는 어떤 기업이 돈을 벌고 뭐 그 주식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죄악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걸 너무 단순화해서 악덕 기업 앞에 꼭 붙이잖아요. 맞아. 뭐 그런 거. 맞아. 그런데 기업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뭐 잘못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원래 자본주의를 한다는 거는 기업이라는 주체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고, 맞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산활동, 생산과 판매. 그래서 그 경제활동을 정말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를 진보라 그래서 나는 항상 노동자라고 자꾸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자본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모든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자본주의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도 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쓰던 그 시절에 칼 마르크스도 영국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하고 그걸로 재미를 좀 본 분이에요. 칼 마르크스조차도 주식 거래를 했다고, 투자를. 그리고 이 화폐 제도라는 것 자체가 화폐는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맞죠. 그 지금 화폐 발행량을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이 위기 탈출을 하잖아요. 지금 정부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말 화폐의 가치 하락은 더 방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노동소득 어디서 일해서 그 주체가 주는 월급만 갖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야, 이게 나는 지금 박동 부장님은 이 책을 안 읽고도 이 책의 핵심을 지금 다 얘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나는 이 책의 구조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득은 정체되고 물가는 오르며 자산 가격은 양극화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불안한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이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부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주로 참여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시대에 자본소득을 통해 삶의 안정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미래 대비이자 사회 전체의 부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투자 없는 진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진보의 지속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진보가 쓴 거예요. 진보가 시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나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쓴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1년 사이에 왜 이 한국 주식 시장이 쫙 오를 때 의외로 피를 엄청 본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게 한국의 경제는 망할 것이다. 이 새 대통령 하에서 경제는 지금 주식이 지금 4천을 돌파했다고 5천을 돌파했다고 곧 주식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라고 해서 왜 그 곧버스에 넣었던 사람들이 다들 지금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 나는 그 되게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세상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한국의 기업은 더 발전할 것이다. 우리의 수출 역량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 믿는 방법이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진보를 믿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책입니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앞으로는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이제 AI 때문에 노동소득은 정말 더 위험해지잖아요. 맞아요. 자본소득이 있어요. 자본소득 그리고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일부가 되는 자본가가 되는 예전에 칼막스가 얘기하던 그런 자본가 말고 나도 자본가가 되는 건강한 자본가가 되는 그런 게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얘기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안타까웠으면 책을 썼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매불쇼의 코너로 알고 있거든요. 매불쇼도 편성을 잘했다고 봐요. 매불쇼도 맞아.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 소위 이제 진보라고 자기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들 다수가 노동자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세상이 나아가질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 변하는 세상에서 이분들 정말 양극화되는 시대에서 불행한 한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코너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여기저기 근데 보면 이제는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경영 기자, KBS 기자 하다가 명퇴하신 분. 제가 좋아하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주식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 알고. 그분은 미국에서 그 MBA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가서 경제 경영을 공부하시고 또 오셨기도 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분도 비슷한 주장을 예전부터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제 나이 때 한국 사람으로는 특이하게 집에 대한 포션이 되게 작고 예전부터 주식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컸던
아유, 되게 바람직한 고령화 예. 시대에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현금 유형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로 가는 게 맞죠. 되게 잘하고 계시네. 아유, 근데 저는 너무 일찍 그거를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음. 수혜에서 소외돼 있던. 그래서 동기들이, 입사 동기들이 다 강남을 건너갔을 때, 이 북쪽에 남아 있다가 엄청난 자산 차이를 안 좋은 쪽으로 머물러 있었던, 계급이 달라졌던 그런 삶이 이제 약간 메이크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도 제가 했던 생각은, 근데 제가 이제 기술 쪽을 계속 앞에, 미래 기술 쪽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좀 너무 앞서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야, 이거는 이 기술이 바꿀 세상에서는 이 부동산이 아니라 저 기술 기업의 일부가 되는 방법밖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일찍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생각이긴 한데 너무 빨리 했구나. 네, 너무 빨리 해서, 너무 빨리도 해서 했고, 그러면서도 또 제대로 된 기술 기업을 또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자, 폭발적인 여기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아니야. 너무 엄살 부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사실 나는 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께 딱 한 구절,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면 딱 이거예요.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전문적인 투자는 미인을 고르는 게임과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미인 대회 하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90년대 예능국에서 MBC 예능 PD들이 모여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하면 우리끼리 앉아서 뭘 하냐면 각자 미스 코리아 진을 맞추는 내기를 해요. 내가 보기에 46번. 내가 보기에 미스 전북이 올해는 미스 코리아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 미스 대전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내기를 하거든. 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예쁘다고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예쁜 여자를 뽑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1등을 뽑을 그 사람을 찾는 게 그 게임에서 이기는 방식이거든요.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누가 예쁜가 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주식이 뭐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그걸 예측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책이 기획의도는 참 좋고 제가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읽었으면 특히 초보자들은 읽었으면 작게 지금 막 시장이 맞아요. 워낙 불타고 있으니까 워낙 불탔어. 지금은 너무 불기둥을 계속 매일 뿜어대고 있으니까 이거 사란 얘기인가? 그러면 다 들어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맞아.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에 관한 건 개별 주식은 정말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돈으로 책 읽었으면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한테 뭐 배웠으면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 마음이 급하겠지만 세상은 돌고 다시 또 뭔가 이런 시대 또 와요. 그러니까 미리 근육을 키웠으면 지금 게임에 들어가지만 세게 게임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일단 작은 돈으로 연습하시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굉장히 자산 배분 투자 같은 식으로 그 힘은 적게 들면서 그 리스키는 좀 적으면서 그리고 수익률도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쪽의 투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특히 이런 빨리 오르는 시장은 마치 뛰어서 산에 오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산이 그리고 갈수록 가팔라지는 산이에요.
맞아. 이게 분명히 위에 봉우리가 있긴 있어요. 뛰어서 맞아요. 잘 뛰어서 안 미끄러지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한 번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2020년에 코로나 때 이렇게 확 주식 오르는 거 보고 플러스 지난 6개월 동안 30%가 상승한 펀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퇴직금을 여기에 넣어야겠다. 딱 넣었다가 바로 2021년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자, 근데 나는 사실 제가 진짜 그랬던 게 그 마이너스 30을 한번 처음 시작할 때 마이너스 30을 맞고 나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우리 박동 부장님 해주셨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씩 조심조심.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식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니요. 그거보다 나는 더 중요한 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길 위의 뇌. 읽어봤어요? 길 위의 뇌?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이거 뭐냐면.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정세희 뛰란 얘기 같은데? 맞아요. 그 뇌를 치료하는 의사 러너가 20년 동안 달리면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 그 서울대 의대 정세희 교수님이 저는 요즘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찾냐면 세바시 강의를 봐요. 그러면 세바시는 딱 15분 동안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농축해서 한단 말이에요. 딱 그 세바시 강의를 보니까 재밌는 게 이분이 보스턴 마라톤까지 완주를 하신 이 러너인데 마라톤 러너이면서 의대 교수, 재활의과 의사, 그리고 뇌를 이렇게 뇌 부위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보고 재밌어서 밀리의 서재 찾아봤더니 또 밀리의 서재가 있어요? 좋은 게 저처럼 있어요. 길 위에 내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해외 여행하고 있을 때 현지에서 바로바로 전자책으로 대여가 가능하니까 전자책 리드 기록.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재활의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가냐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거 와서 이렇게 뇌경색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재활 치료를 하거든요. 네. 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둘 다 마찬가지인데 혈관 질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 일어나잖아요.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처음 일어났을 때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죠. 그 상태 때 재활을 제대로 못하면 또 와요. 또 오면 그 다음에는 휠체어에 앉게 되고 또 와요. 세 번째 오면 그 다음에는 와상 상태로 가고 그러면 그렇죠. 곧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수도 있는데 자, 이분이 그래서 처음 이렇게 딱 가볍게 와서 이렇게 쩔뚝거리고 오신 분들한테 권하는 게 재활 운동이에요. 근데 그 재활 운동의 기준이 평소 우리가 해야 되는 기준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달리고 걷고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래서 기껏 물어보면은 그러면서 무슨 운동 하셨어요? 그러면 저 걸어 다녔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들 하루에 1시간씩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저는 참 이분 그 책에서 되게 재밌는 걸 배운 게 뭐냐면 걷기는 수평 이동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네. 걷는 건 우리가 근데 운동이 되려면 수직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 쉽게 얘기하면 몸의 그 중량을 이렇게 땅으로부터 이렇게 중력과 싸우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타기도 어떻게 보면은 수직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페달을 내려 밟잖아요. 네. 내려 밟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렇고 산을 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왜 걷기보다는 이분은 이제 달리기 예찬론자인데 왜 달리는 게 중요하냐면 몸을 숨 가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강도 운동 걷기 저강도 운동이 아니라 중강도 정도의 헐떡거리면서 땀을 흘리고 숨 가쁠 때까지 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이 책 읽고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게 스쿼트예요. 네. 왜냐하면 스쿼트, 런지 그리고 이렇게 발 뒤꿈치 드는 이 모든 동작들이 우리의 몸을 땅으로부터 떼서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몸을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 이런 동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근력을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한 생각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운동을 더욱더 진심으로 해야겠구나. 음,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이 이제 뇌 전문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뇌가 있죠.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뇌는 우리 무게가 체중의 2%도 안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은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에너지를 쓸 때 이 에너지를 어디에 비축을 해둬요? 지방을 비축을 해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근데 뇌는 지방을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두개골이라는 이 단단한 뼈 안에 이미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거든. 근데 우리가 왜 다른 복부나 피부, 팔다리는 여기저기 왜 이렇게 지방들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뇌는 에너지를 보유할 창고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받는데 그게 뭐냐? 혈관인 거예요. 그래서 뇌는 신경 덩어리지만 한편으로 혈관 덩어리고 뇌혈관 전체 길이가 650km. 서울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데, 자, 그럼 이것을 혈액 공급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혈액 공급이 자칫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뇌졸중, 뇌경색 이런 그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고 60 이후에는 이런 그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생활 습관은 운동.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산다 계속 하는 얘기가 지하철을 타러 갈 때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으면 무조건 계단으로 오르시라. 에스컬레이터는 평행이동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아파요. 불편해야 건강해요. 편하면 아프고 불편해야 건강한데 계단으로 오를 때 이 정세희 저자도 얘기를 해요. 한 칸씩 오르지 말고 두 칸씩 올라라. 그래야 근육에 무리가 가고 몸이 힘들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산다. 근데 자, 이 얘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유 그 운동이 좋기는 한데 그 운동하는 게 바빠서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세 번째 책 습관의 힘을 읽으시면 됩니다. 습관의 힘? 습관의 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워낙 습관의 힘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책이잖아요.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저는 이번에 이제 트레바리 독서 모임 때문에 다시 읽고 있는데, 보면서, 습관의 힘도 또 역시나 참 좋은 책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건가요? 말고, 그거는 제임스 아니에요? 클리어인가 그렇고, 습관의 힘은 찰스 두히그고, 습관의 힘이 아마 더 먼저 나온 책일 거예요. 습관의 그냥 힘. 습관, 찰스 두히그. 찰스 두히그. 제목이 습관의 힘. 참고로 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그 트레바리에서 습관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읽거든요. 첫 번째 책이 습관의 힘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Power of Atomic Habits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고, 네 번째 책이 습관의 디테일인데, 이거는 영어 원제로는 Tiny Habits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타이니 헤비츠, 아토믹 헤비츠와 타이니 헤비츠 되게 재미있죠. 이 책들의 핵심은 뭐냐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근력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잘게 쪼갤 수 있는 거는 전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면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한다. 2칸씩. 왜냐하면 그거는 따로 운동할 시간을 안 내도 되잖아요. 어차피 출근하는 길에 만나는 코스니까. 그리고 계단 내가 10분, 20분을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한 20초, 30초만 계단을 오르면 되거든. 그리고 오르고 약간 다리 뻐근할 때 싶을 때쯤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과제가 있으면 그걸 잘게 쪼개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다시 깨달았어. 나는 습관으로 삶의 기둥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명퇴하고 제일 힘든 시기 2021년 정말 힘들 때 주말마다
친구랑 같이 그 동네 산책하고 이렇게 우리 박동 부장님이랑도 가끔씩 왜 갔던 그러니까 이 어디 산에 오르고 언덕. 브런치하러 가고 언덕. 알았어. 우리 박동 부장 거기를 내가 네. 나는 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박동 부장님은 절대 산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걸 오르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3박 4일간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 올레길을 갔다가 걸으면서 2021년에 제가 1년간 이제 제주 올레길 완주를 했죠. 24코스. 저는 그 올레길 완주에 이어서 이제 올해 4월에는 다시 규슈 올레길 또 이제 도전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냥 습관의 기둥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갈 거야. 주말에는 서울 둘레길 걸을 거야. 습관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걸 기둥을 세울 때 더 작은 습관들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동네 뒷산을 1시간씩 걷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점점 큰 습관에 도전하게 되고 회사에 출퇴근할 때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것이 지금은 여행 와서 내가 컨팅해서 자전거를 막 2시간, 3시간씩 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작가님 다음 책이 혹시 습관이 주제인가요? 지금 언젠가는 습관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될 것 같아. 지금이 써야 될 시기인데? 듣다 보니까? 일단, 그렇죠. 습관이 다음 책이 이미 습관에 대해서 썼구나. 뭐냐면, 가제가 루틴왕의 건강 습관이라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 말고 그 책은 건강 관리에 대한 책이니까 아예 습관에 대한 책을 언젠가는 쓰게 될 것 같아요. 제목 습관의 기둥. 습관의 뭐? 습관 기둥. 습관 기둥. 그것도 괜찮네. 사실 영어 책 한 권 읽어봤니? 외워봤니? 이것도 습관에 관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정말 확실한 길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습관인데 정말 어려워. 그래서 잘게 쪼개고 작은 거부터 기둥을 세워야. 저는 최근에 습관 2가지는 박은 것 같아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최태선이라는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그분 영상 틀어놓고 그다음에 또 자세 요정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오, 두 분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에요. 한 분은 약간 부드럽고 하나는 약간 탄탄한, 약간 좀 강도가 있는 그런 스트레칭인데 그 두 분 거를 번갈아서 이렇게 하다가 두 분 거 이제 계속 유튜브를 이제 많이 여러 번 보니까 외우잖아요. 그렇지. 두 개를 섞었어요. 오, 하나는 7분 걸리고 하나는 12분 걸려요. 두 개를 섞어서 조합하면 한 20분 안쪽인데, 그렇게, 왜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요즘 50경까지 와서,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나름의 그걸 만들어서, 아침에 그걸 하고 나면,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습관 하나 안착시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끼고 2주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혈당이 오르는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눈으로 보고 나지. 네, 눈으로 보고 나서 밥 먹고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 밥 먹고 서성이게 되지. 반드시 1층에서 13층까지 한번 올라가는. 걸어서 그 습관이 생겼어요. 이야, 대박이다. 습관 기둥 2개는 세웠네. 오.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습관까지 3개네. 그렇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뜸 스트레칭이라고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저도 꼭 하거든요. 히브뜸이요? 그건 또 뭐야? 히브뜸. 그게 이분이 이제 심으뜸이라는 그 헬스 유튜버 있어요. 이분 약간 자세 요정하고 비슷한 막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실 건데 이분 걸 하고 하나 더 제가 그냥 박동 부장님께 권한다면 저는 에일린이라는 분의 명상
긍정 확언 명상을 저는 합니다. 네. 그거까지 이렇게 하면은 더 좋고,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앉아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바로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방안을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팔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쭉 만세하듯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거 천사 날개 운동. 오십견 예방에 꼭 아주 하는 좋습니다. 겁니다. 이 천사 날개 운동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10분이건 20분이건 한 번씩 내가 의자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10분에서 2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한번 천사 날개 운동 한 두세 번만 딱 하고 이렇게 쫙, 그러니까 아니면 일어나기가 자리가 불편하면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등을 딱 뒤에 의자 뒤에 딱 붙이고 그리고 손을 하늘로 뻗었다가 쫙 내리고 하는 요 동작만 몇 번씩 반복해줘도 하루가 훨씬 더 가뿐해집니다.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이제 저 후배들이 그러죠. 아이 저 꼰대 저 등산 갔을 등산로에 노인네처럼 뭐 하고 있어? 무시하세요. 니들도 나이 먹어봐라. 니들 50전 온다. 그렇지. 꿋꿋하게. 이렇게 꿋꿋하게. 절대 타인의 시선을 가져.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뭘 봐, 이런 걸로. 뭘 봐.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야, 그리고 니들처럼 꼭 스타일리시하고 힙한, 그런 데 가서 꼭 해야 되니? 그렇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디서든 헬스장이지. 이게 진짜 운동이지. 맞은 말이야. 꼭 무슨 필라테스 어디 PT 돈 주고 해야 되는 줄 알아. 예쁜 옷 입고 해야 되니? 내가 왜 이러지? 쌓였나 평소에? 그게 안 쌓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언젠가 빨리 명퇴를 하십시오. 나는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자리에 혼자 하다 보니까 나는 일어나서 중간에 혼자서 춤을 춰도 되고 뭐래도, 미안해. 이건 염장이구나. 저 여행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또 1시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귀국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한국에서 또 우리 또 재미난 책 이야기를. 나는 이제 결심을 했어. 매주 3권씩 나는 이렇게 소개를 할 거야. 이게 내가 앞으로 확 내 삶에 박아넣을 기둥이 될 겁니다. 왜냐? 그동안은 나는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한 권만 소개를 했었거든. 네. 근데 3권을 내가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책을 더 열심히 읽을 것 같아요. 매주 3권씩 책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2026년도 저의 목표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